영성이 여성에게 말하다. 오늘의 주제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개그 콘서트에서 나온 말인데 뭔가가 우리 기대치에 못 미칠 때 그리고 성급하게 판단할 때 인내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낸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 뭔가 핀잔을 주는 듯한 말이죠. 근데 이 말 안에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프로이기를 바라는 거죠. 아마추어적인 행동에 인내하지 못하고 초보자의 그런 행동이 왠지 껄끄러운, 그래서 프로처럼 아주 스킬 있는 뭔가가 외적으로 대단한 자기 기대치에 미치게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현상이 우리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초보자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초보자야말로 우리의 영성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 뉴저지에서 여름방학 때 그 캠프장에서 한 달 동안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 뉴저지 캠프장에서 제가 그 미국 수녀님들 하는 캠프장이었는데 우리 한국 아이들이 한 20여 명이 온 적이 있습니다. 미국 아이들이 한 150명 정도 되는 데서 우리 아이들 20명 정도 있었죠. 대단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현조는 여기를 가나 저기를 가나 우리의 한국인의 특성을 아주 잘 보여줬는데요. 항상 미국인들 그 캠프장에 오면은 수영을 테스트를 합니다. 수영 테스트. 여름 캠프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20여 명이 수영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수영을 하게 되면 아주 잘하는 프로급은 깊은 곳에 가서 수영하고요. 아주 못하는 초보자 아마추어는 얕은 곳에서 수영합니다. 우리 아이들 20여 명 수영 정말 끝내주게 잘했습니다. 제가 봐도 놀라울 정도로 프로급이었습니다. 수영을 얼마나 잘했는지 그 미국인 코치도 아주 박수를 치고 만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모두 깊은 곳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깊은 곳에 가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의 깊은 수영장에 딱 떨어지는 순간부터 모두 허우적허우적대고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들어가서 옷 입은 채로 들어가서 아이들을 구해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모두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겁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저보고 도대체 왜 그런지 이야기를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아이들한테 너희들 그렇게 수영을 잘하면서 왜 여기서 빠지는 거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하는 말, 저희들은 한 번도 깊은 곳에서 수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창피하긴 하지만 어떡합니까? 제가 사실대로 가서 이야기를 했죠. 이 미국인 코치한테. 그랬더니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6, 7세 어린이들을 깊은 곳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장대를 꽂고 그 6, 7세 어린이들 보고 들어가라고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 수영할 줄 모릅니다. 얕은 곳에서 수영하던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조금 머뭇하지만 아무도 거부하지 않고 1명, 2명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들어가서 장대를 잡고 나오고 들어가서 장대를 잡고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우리의 교육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우리 교육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프로같이 잘하지만 정작 깊은 곳은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오히려 깊은 곳은 초보자의 몫이 된 거죠. 이 아이들은 수영을 할 때 처음부터 얕은 곳에서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수영을 할 줄 몰라도 깊은 곳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교육은 전문가를 만들어주기는 하지만, 프로를 만들어주지만, 진정 깊이 있는 의미까지 내려가지를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추어가 무슨 뜻입니까? 아마추어. 아마추어의 뜻은요. 영어로는 lover, 애호가입니다. 애호가. 아마추어라는 뜻은요.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즐기는 겁니다. 예술이나 스포츠를 즐기는 정신을 말합니다. 아마추어는 뭔가를 과정을 즐깁니다. 왜? 아마추어는 초보자니까 내가 뭘 잘해낸다 결과를 바라지 않고 배우는 과정을 즐깁니다. 프로란 무엇입니까? 프로. 여러분들 쉽게 프로에게 따라붙는 말이 있습니다. 몸값, 몸값. 옛날 어떤 연예인들은요, 처음에 몸값이란 말이 안 나오기 전에는 그 몸값 표현이 너무나 충격이 돼서 연예계를 떠났다는 그런 연예인의 고백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몸값이라는 표현은 너무 당연시되고 있죠. 그래서 프로는 그 몸값이 매겨집니다. 근데 이 몸값이라는 말은 팔려온 몸의 값입니다. 볼모로 잡은 사람을 돌려주는 대신에 요구하는 돈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죠. 근데 이 몸값이라는 말이 너무 당연시되고 있죠. 프로는 반드시 결과를 내야 합니다. 기대치의 결과를 내야 되고 그 성과에 따라서 몸값이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로라는 말은 그다지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은데 특히 우리 영성 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아마추어 정신을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추어 정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첫 마음으로 돌아가는 반복의 행위가 요구되죠. 처음, 굉장히 신선한 말이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의 상태, 처음 배우던 그 겸손한 상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첫 마음으로 늘 돌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다 보면은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도박이나 인터넷 중독에 빠지면 폐인이 되고, 그리고 그들은 멈출 수 없어 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이웃 간에 큰 상처를 주고 갈 때까지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돌아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가야만 하는 것이 길이 아니라 돌아도 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가다 보면 돌아오기에 너무 먼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 바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정신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 아름다운 또 동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모래성과 아이들이라는 아지스트 네신이라는 터키 사람이 쓴 동화 이야기입니다. 그 바닷가에 휴양온 어른인데요. 늘 찌푸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동화에는 찌푸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아저씨인데 그 아저씨를 지칭하기를 찌푸린 남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이들이 모래성을 쌓는 거 아이들이 참 좋아하죠. 바닷가에서. 그래서 아이들이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고 있는데 이 찌푸린 남자가 나타나서 아이들을 찌푸리면서 말을 합니다. 도대체 너희들은 알 수가 없네. 금방 무너질 걸 왜 쌓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파도가 와서 모래성을 삼키면 이 찌푸린 아저씨가 더 함상궂게 거봐. 내가 그러게 말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 모래성이 무너지는 순간 더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폭소를 터뜨리고 어떤 아이는 대굴대굴 굴르면서 웃습니다. 아저씨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나타나서 아이들이 모래성을 쌀 때마다 참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찌푸리는 아저씨는 늘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 못마땅했습니다. 무너지고 말 걸 왜 그렇게 공들여서 쌓는지 이해가 안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이 쌓다만 모래성 앞에 탁 이 찌푸린 아저씨가 서 있는 거예요. 이 찌푸린 아저씨가 본인도 주변을 살피고 누가 볼까봐 이 주변을 살피면서 슬그머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모래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와서 모래성을 싹 쓸어간 겁니다. 순간 이 찌푸린 아저씨의 입가에 미소가 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는 다시 모래성을 쌓습니다. 다시 파도가 와서 모래성에 탁 쓸어갑니다.
그리고 또 웃습니다. 어느 순간 아이들이 하나둘 몰려들면서 찌푸린 아저씨의 얼굴이 변한 걸 보고 너무 놀라서 같이 웃습니다. 같이 웃다 보니까 찌푸린 아저씨의 얼굴이 동그랗게 변했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어떤 우리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어 할까요? 결국은 그 바닷가의 모래는 모래성을 쌓는 과정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리고 그 파도에 의해서 쓸려가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본래의 모습대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모래성을 쌓을 때는 모래성을 쌓는 그 자체를 보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과정을 즐기기 위한 것, 그리고 파도가 와서 쓸어가게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 처음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이 아저씨는 어린이와 같은 그 마음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웃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웃을 수가 있었습니다. 뭔가 모래성을 꼭 싸서 파도가 쓸어가지 않도록 탁 짚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는 것. 그게 바로 어린이의 또 마음이죠. 그래서 결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즐기는 것. 이것이 바로 또 아마추어 정신이기도 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처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뭐든지 처음 하는 건 두렵습니다. 우리 인간은 처음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납니다. 울면서. 바로 완벽한 자궁의 안에서의 보호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이 우리 아기로서는 최대한의 위기인 겁니다. 최대한의 시련이죠. 그 순간이. 동시에 그 어머니의 완벽한 보호 아래에 있는 자궁과의 이별이기도 합니다. 죽음이죠. 죽음과 동시에 생명으로서 탄생하는 겁니다. 울음으로 탄생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별은 죽음이면서 동시에 탄생이고 생명이라는 것이죠. 처음이라는 것. 우리가 죽는다는 것도 처음이죠. 사실은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처음이기 때문에 두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고 태어나고 태어나서 죽는 순환은 그런 연속성 외에 있는 시간, 처음과 끝이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뭔가 풀리지 않을 때 처음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심리학에서도 특히 대상관계 이론에서 보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유아 시기 때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갓난아기 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갓난아기 때부터 자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정신적인 병리의 뿌리는 바로 첫 단계인 유아기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상담을 받고 정신분석을 할 때 반드시 나와 엄마와의 관계를 짚어봅니다. 나의 엄마는 좋은 엄마였나 나쁜 엄마였나. 나쁜 엄마라서 뭐 아이를 갖다 때리고 그런 나쁜 엄마가 아니고요. 엄마가 그 유아 때 아기가 처음에 세상에서 선을 보일 때 엄마가 그 아이에게 온전히 사랑으로 품어주었는가. 아기가 그 처음에 태어날 때는요. 나와 엄마가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나에게 온전히 잘해주면 좋은 나. 엄마가 나에게 사랑을 많이 쏟아주면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엄마가 소홀하게 대하면, 이 갓난아기를 소홀하게 대하면 계속 좌절을 맛봅니다. 내가 뭘 젖을 먹고 싶을 때, 지저귀를 갈아야 될 때, 뭔가 자기 안에 있는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나는 나쁜 아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심리학의 대상관계 이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엄마, 대상, 이 자꾸 나의 욕구를 거절하게 되면 공격성이 증가되고 욕망이 더 강렬한 대상을 추구하면서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점점 정서적으로 불안하면 결국은 게임이나 알코올 중독에 빠질 수도 있다고 권고를 합니다. 내가 가다가 뭔가 힘들 때, 가다가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처음으로 돌아가려는 노력.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시간에 대한 개념을 달리하자면 생명과 죽음이 하나이듯이, 현실과 미래가 하나이듯이, 희망과 좌절이 하나이듯이, 지금 현재와 영원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이며,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것과 마지막이 분리된 것이 하나라면 지금의 모든 기가 있는 거죠. 이게 분리된 게 아니니까, 떨어져 나간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시간이, 지금 현실이 최고의 시간이고 지금 이 장소가 최고의 장소라는 인식을 스스로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건강한 사람은 현실을 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특히 여성들이 중년 말게 되면 여러 가지 갱년기를 겪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현실의 변화를 읽어내지 못하고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할 때,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이 최고라고 할 때, 자신의 가치관이 최고의 유일한 안내서라고 생각할 때 더 현실은 고달픈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 바라보는 세상, 노인이었을 때 바라보는 세상 다르잖아요. 병들고 허약할 때 바라보는 세상, 내가 건강할 때 바라보는 세상 다르죠. 내가 어디서 바라보느냐의 세상은 아주 다릅니다. 세상은 늘 변합니다. 그런데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문제가 밖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현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현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 첫 번째, 과거에 갇힌 사람입니다. 과거에 갇힌 사람. 제가 언젠가 정신장애인들이 사는 시설에 잠깐 머무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그 어머니가 저를 보고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내가 나가라고 했어요. 내가 나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이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들었더니 이분이 그 남편하고 부부싸움을 하고 화가 나서 남편을 내쫓은 거예요. 나가 죽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진짜 그 남편이 나가서 교통사고가 나서 진짜 사망당한 거죠. 죽은 거죠. 그때 이 부인은 이제 정신이 딱 돌은 거죠. 이 어머니의 시간은 늘 그 시간입니다. 늘 과거의 그 시간. 그 시간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늘 그 말을 반복한다. 내가 나가라고 했어. 내가 나가라고 했어. 그래서 죽었어. 그 말만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시간은 과거고 그 과거에 갇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또 병이죠. 그래서 이들은 과거에 갇혀서 현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과거를 바라볼 때도 현재를 통해서 바라봅니다. 근데 우리 쉽게 과거 타령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말 많이 하죠. 아유, 내가 이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 사람만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또 주로 하는 말, 우리 왕년에는 나는 이랬어. 내가 왕년에 꽤나 날렸지. 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과거를 돌아가는 건 좋은데요. 바로 또 현실로 와야 되는데 그 생각만으로 살아간다면 지금 현재의 일은 늘 문제가 됩니다. 과거를 현재를 통해서 바라보지 않으면 이 과거 타령은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처음 그 순간, 첫 학교, 첫 직장, 첫사랑, 첫 아이, 이런 첫 마음을 생각하는 거는 과거에서 머물러서 현재로 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통해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거죠. 처음은 늘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첫 마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현실을 보지 못하고 현실에 충실할 수 없는 사람은 그냥 미래로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미래로 뛰어넘는 사람.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처럼 명예의 포로가 돼서 늘 자기가 영웅이고 스타라고 믿으면서 막연한 동경과 꿈을 가지고 그냥 미래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현대의 우리는 또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에 빠져 사는데요. 드라마가 끝나면
아, 이제 무슨 재미로 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라마 페인들이죠. 그리고 그 주인공과 함께 꿨던 꿈이 사라진 것 같은 허망감을 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과 함께 늘 미래를 꿈꿉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가 끝나니까 현실로 돌아와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고달픈 거예요. 이렇게 상상과 환상으로 늘 미래로 가는 사람들은 힘들어 땀 흘려 수고하는 그 몸의 그 수고의 진정성을 외면할 수가 있습니다. 늘 미래로만 가기 때문에요. 이런 사람들의 타령도 있습니다. 미래 타령.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아, 이 일은 내가 잠시 하는 거야. 나 요거 그냥 금방 하고 다른 일 할 거야. 아, 저 사람만 없었다면. 그리고 내년에는 발령이 딴 데 나겠지? 뭐 이러한. 늘 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생각만으로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내나? 어떻게 또 오늘 하루를 또 이게 어떻게 지내야 되나? 하고 고민합니다. 전쟁이 또 시작되었네 하고 막 이렇게 그 하루가 버거운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나는 반드시 성공하고 말 거야. 나는 정말 성공할 거야. 뭐 이렇게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 현실을 살기보다는 현실에 갇혀 있는 사람이죠. 건조한 일상의 반복. 습관적으로 하는 거죠.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은. 그리고 늘 익숙함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변화는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추어를 보면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 이라고 핀잔을 쉽게 주죠. 인내하기 어렵습니다. 너무도 현실에 익숙해서 매너리즘에 빠져 사는 거죠. 신선함도 없고 독창성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변화라든가 낯섦이라든가 이런 환경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굉장히 나태하기 쉽죠. 그리고 도전이나 의욕이 없죠. 희망도 없죠. 그냥 매일 똑같이 반복해서 사는 거죠. 매너리즘에 빠진 분들은 마음으로 선택하기보다 몸으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고 도전에 약합니다. 예, 현실을 보지 못하는 것. 비현실이죠. 비현실은 비현실적인 미래를 창조합니다. 그래서 늘 이런 사람은 뭐뭐 하면 행복해질 거야. 앞으로 몇 년이면 나는 이런 경지에 다다를 수 있어. 이런 여건만 되면 나는 앞으로 이렇게 될 수 있어. 이렇게 비현실적인 그 미래에 대한 꿈이 결국은 우리의 미래까지도 비현실적으로 만듭니다. 여러분들 주의해야 할 두 가지 유혹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레시오 성인이. 바로 두 가지 유혹이 뭐냐 하면 과거로 돌아가려는 유혹, 그리고 미래로 가려는 유혹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하루 중에 얼마나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려고 에너지와 시간을 소모했는가? 그리고 오늘 하루 중에 얼마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에너지와 시간을 보냈는가? 그리고 오늘 하루 중에 얼마나 이 두 가지를 하느냐고 시간을 보냈는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살레시오 성인은 지금이 바로 영원을 품은 씨앗은 바로 지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에 있다고. 살레시오 성인은 하느님은 언제나 현실에 계시는 분입니다. 현실.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 과거와 미래를 통합한 그 자리가 현실이고 거기에 하느님이 계시고 거기에 우리 행복이 있고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 안에서는 과거도 미래도 없고 오로지 지금, 바로 이 지금이 영원으로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레시오는 우리가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한다라는 것은 과거의 후회의 어려움, 고통과 그리고 미래의 불안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금 현재 이 안에서 내가 해결하고 그 순간 안에 그 통찰력 있게 바라보는 것이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순간 안에 머무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이 현실, 지금이 바로 영원으로 통하는 문이고 과거의 첫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문이 바로 현실의 문이라는 것. 우리 현실에
직시하고 현실을 바로 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바로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살리실 성인의 말씀으로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어디든지 계시고 무엇이든 다 알고 계시며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느님. 하느님은 저를 환히 알고 계시고 앉아도 서 있어도 모두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느님 당신은 바로 제가 머물고 있는 이곳, 그리고 지금 침묵으로 머무는 이곳에 계십니다. 제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바로 지금이며 제 인생의 최고의 장소는 바로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이름은 바로 지금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지금 여기에서 영원한 당신을 만나게 하소서. 주님, 저로 하여금 당신의 영은 어디서든지 불어온다는 것을 알게 해주소서. 심지어 조용히 기도하고 있을 때 누군가 껴들면 분신 든다고 화부터 내지 말고 지금 그 사람과 함께 하느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이야기가 기도가 되게 해주소서. 주님, 언제나 처음처럼 지금을 맞이하게 하소서. 그래서 수시로 변하는 변덕스러운 저의 감정마저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라는 것을 의식하게 해주소서. 그리하여 매 순간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를 외치며 아멘이라고 응답하며 살아가게 해주소서. 아멘.